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꾸준한 수입, 여기에다가 성장 가능성까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현재 배당률이 높다, 이걸 넘어서 앞으로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곳들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왜 이 세 기업이 특히 주목받는지 그 매력 포인트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배당이죠. 이거랑 또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많은 분들 목표일 텐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기업들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균형점을 잘 찾아낸 그런 사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요인들이 이런 매력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지 그 배경이랑 미래 잠재력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네,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인프라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걸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와, 과거 실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008년에 설립됐는데 그 이후로 연평균 운용자금, 그러니까 FFO 성장률이 14%나 됐고요. 배당금도 연평균 9%씩 계속 늘려왔다고요. 와, 14%, 9%. 대단한 수치네요. 네,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3.9% 정도 수준이고요. 맞습니다. 이 FFO, 그러니까 운용자금이라는 게 특히 브룩필드처럼 인프라나 부동산 기업들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유출을 없는 비용을 빼고 보니까 순이익보다는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잘 버는지 이걸 더 잘 나타내 주는 거죠. 브룩필드의 지난 기록은 이런 FFO를 꾸준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성장시켜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요, 최근 5년 성장세를 보면 연평균 FFO 10% 정도로 예전보다는 약간 둔화된 모습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물론 10%도 여전히 엄청난 성장이긴 한데 과거 14%에 비하면 속도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성장을 약간 억눌렀던 거시경제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던가 좀 불리했던 환율 움직임.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점차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아, 외부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인프라 수요요? 네. 데이터 센터라던가 통신망 같은 AI 기술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투자요. 이게 엄청나게 늘고 있고 브룩필드가 바로 이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와, AI 인프라 수요가 새로운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실제로 투자가 좀 뒷받침되고 있나요? 그럼요. 현재 브룩필드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내부 성장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80억 달러요? 네. 이게 불과 몇 년 전이랑 비교하면 4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데이터 센터 더 짓고 전략망 넓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와, 그리고 또 외부 성장 동력 확보에도 아주 적극적이어서 올해 이미 2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산 인수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체 프로젝트 80억 달러에다가 신규 인수 21억 달러. 야,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려고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계획대로 잘 안 되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AI 관련 인프라는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항상 실행 위험, execution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비용 초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죠. 네. 하지만 브룩필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해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요. 그게 강적이죠. 또 AI 관련 투자는 단순히 그냥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거의 필수적인 투자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요. 장기적인 수요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지면서 회사가 제시한 연간 5%에서 9% 배당금 인상 목표치 있잖아요. 그중에서 상단,
그러니까 거의 9%에 가까운 성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FFO 성장이 빨라지면 당연히 배당금 인상 여력도 커지는 거고요. 이게 또 주가 상승 잠재력이랑 같이 맞물려서 더 높은 총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입니다. EPD. 네, EPD. 이 기업은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 같아요. 무려 27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다고 하더라고요. 27년이요? 와. 네. 상장 이후에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현재 배당 수익률은 7%로 상당히 높고요. 7%면 정말 높네요. 네. 최근 2분기 실적 보니까 분배 가능 현금 흐름 이게 7% 증가했고 이걸 바탕으로 지난 1년간 배당금도 4.3% 올렸습니다. 안정성도 좋은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성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는 현재 거대한 성장 파도에 딱 초입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성장 파도의 초입이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 기록 위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이제 막 더해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총 60억 달러 규모의 주로 성장 프로젝트들이 완료돼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0억 달러요? 와, 크네요. 네, 여기에는 뭐 천연가스 처리 시설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 터미널 확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으로부터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수집 및 처리 자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와, 6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말 완료되고 추가 인수까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신규 자산들이 딱 기여하면서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에너지 분야는 뭐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가 예상대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죠. 근데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가 하는 사업, 이 미드스트림 사업 모델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드스트림이요. 네. 이 회사들은 주로 원유나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 구조가 대부분 장기 계약에 기반하고요.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 그러니까 피 기반의 수익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아, 수수료 기반이군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자체의 변동보다는 운송량이나 처리량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뭐 경기 침체 같은 걸로 에너지 수요 자체가 줄면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력은 갖추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회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2026년까지 추가로 20억에서 22억 달러를 더 투입해서 여러 성장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요? 네, 이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내년 말까지는 가동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투자를 뒷받침할 만큼 재무 상태가 아주 건전하다는 겁니다. 아, 재무 건전성? 네, 에너지 미드스트림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가적인 확장 프로젝트, 나 혹시 있을지 모를 매력적인 인수합병 기회를 잡는데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꾸준한 수익 증가와 배당금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되니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까 잠깐 MLP, 그러니까 마스터 합자 회사 형태라고 하셨는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는 마스터 합자 회사, 메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줄여서 MLP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게 뭐냐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익이 파트너, 즉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예요. 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보다 더 많은 현금을 분배금, 배당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 처리 방식이 좀 달라요. 세금요? 네. 투자자는 매년 K1이라는 세금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일반 주식 배당과는 세금 처리 절차가 다르고 또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세금 관련해서는 꼭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리얼티 인컴. 티커는 5조. 네, 5.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회사인데요. 고배당주 중에서 일관승하면 정말 이 회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월배당의 대명사죠. 네, 1994년에 상장한 이후로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고 월배당을 지급하는데 그 횟수만 총 132번이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32번이요? 매달 줬는데 그걸 계속 올렸다니? 네. 연평균으로는 4.2%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역사적으로 평균 배당 수익률은 한 6% 정도였고 현재는 5%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지난 30년 동안 FFO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단 한 번, 2009년 금융위기 때뿐이었다고 해요. 와, 30년간 딱 한 번이라니 대단한 안정성이네요. 정말 안정적이죠, 그쵸? 네. 리얼티 인컴 별명이 괜히 더 먼틀리 디비덴드 컴퍼니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한 월배당 지급과 성장은 이 회사의 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리츠는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그 급격한 금리 상승이 있잖아요. 이게 리얼티 인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부동산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FFO 성장 속도를 약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리츠한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최근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얼티 인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금리 인하 기조는 리얼티 인컴 같은 우량 리츠에게는 여러모로 아주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선 차입 비용이 감소하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요. 네. 또 낮은 금리는 일반적으로 리츠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높여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우량 부동산을 인수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결과적으로 FFO 성장률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아, 금리 인하가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시장이 이런 금리 인하 기대를 이미 주가에 좀 반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리츠가 다 똑같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닐 텐데 리얼티 인컴만의 특별한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시장은 항상 미래 기대를 반영하려고 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그 효과가 기업의 운영 실적, 그러니까 FFO 증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리얼티 인컴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회사는 압도적인 규모와 높은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선별해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규모와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주로 편의점이나 약국, 달러 스토어 같이 경기에 덜 민감한 소매업종 있잖아요. 이런 곳에 단일 임차인 건물에 장기 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아주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까 FFO 성장 둔화 가능성을 잠깐 언급했지만 리얼티 인컴의 진짜 강점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네. 여기서 총 운영 수익률, 토털 오퍼레이팅 리턴이라는 개념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FFO 성장률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더한 값이에요. 아, FFO 성장률 더하기 배당 수익률. 네. 근데 리얼티 인컴은 이 총 운영 수익률이 지난 30년간 매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와, 30년 내네요. 네. 그러니까 설령 FFO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해 2009년에도 높은 배당 수익률이 이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아서 투자자에게는 꾸준히 플러스 총수익을 안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이건 뭐 금리 동인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총 운영 수익률이 30년간 매년 플러스였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FFO 성장이 좀 주춤해도 배당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딱 받쳐졌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렇죠. 그게 바로 리얼티 인컴의 힘이죠. 자, 이렇게 세 기업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그리고 리얼티 인컴 모두 현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자 아주 뚜렷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공통적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브룩필드는 AI 인프라 수요 폭증, 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완료와 추가 확장, 리얼티 인컴은 금리 하락 환경에서의 성장 재개랑 인수 기회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분석이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최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이 기업들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높은 배당률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촉매제, 이걸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인프라 수요 증가라던가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의 순차적인 완료, 또 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의 전환 같은 것들이요.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실 때 단순히 현재 배당률 숫자만 비교하는 걸 넘어서요, 그 배당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 성장 엔진이 뭔지, 그리고 그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 엔진에 힘을 봐야 한다. 네, 안정적인 배당 수입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 즉 총수익률의 잠재력을 함께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업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한 수입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투자 기회를 찾는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룬 AI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브룩필드가 짓는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 수요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리얼티 인컴의 주요 임차인인 소매업체들의 운영 방식이나 재고 관리, 고객 경험 제공 방식 같은 것들은 AI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아, 임차인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또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가 운송하고 처리하는 그 에너지의 수요 패턴 자체는 AI 기술 확산이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갈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이처럼 거시적인 기술 트렌드나 사회 변화가 오늘 살펴본 개별 기업들의 핵심 사업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투자를 바라보는 더욱 넓고 흥미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